여보세요. 피자 주문하고 싶은데요. 2023년 9월, 저는 서울 원룸에서 처음으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저의 직업은 국가안전보위부 기술국 소속 도청 요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귀때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수천 통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평양 주민들의 전화, 외국인들의 전화, 심지어 당 간부들의 전화까지. 모든 통화는 기록되었고, 감시되었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아무 감시도 없이, 아무 기록도 없이 그냥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도청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이 알려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022년 4월, 제가 어머니의 전화를 도청하게 된 그날. 그날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보위부 요원이었던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백입니다. 보위부 도청 요원으로 살았던 7년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자유를 택한 1년 반의 기록입니다. 2015년, 저는 25이었습니다. 평양정보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배치받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전공은 통신공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공장이나 연구소로 배치받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국가안전보위부에 면접 보러 가야겠소. 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특권을 누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면접은 평양 광복거리의 한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년의 보위부 대좌 2명이 저를 신문하듯 질문했습니다. 조상 3대가 깨끗한가? 외국 친척이 있는가? 당에 충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3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기술국 소속. 직책은 통신감청요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귀때기였습니다. 훈련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청 장비 사용법, 녹음 분석, 보고서 작성, 심지어 심리학까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로 무슨 말을 할 때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지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교관은 매일 강조했습니다. 동무들은 국가의 귀요. 동무들이 듣지 못하면 적들이 침투하는 거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으니까요. 첫 근무지는 평양 외곽의 비밀 청사였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청 요원 20명이 일했습니다. 각자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헤드폰이 있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은 평양 중구역이었습니다. 약 5천 가구의 전화를 감청하는 임무였습니다. 물론 모든 전화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특정 단어들을 감지합니다. 남조선, 달러, 중국, 탈북, 장마당, 배급 같은 단어가 나오면 녹음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알림이 옵니다. 첫 근무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썼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오늘 장마당에서 중국 쌀 좀 구했어. 제 첫 도청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기록하고 장마당 불법 거래 의심이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청 요원의 하루는 아침 8시에 시작됩니다.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면 컴퓨터에는 밤사이 시스템이 감지한 의심 통화 목록이 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건 정도였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하나씩 재생합니다.
대부분은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습니다. 장마당 물가 이야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불평, 자식 학교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가끔 중요한 통화도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한 무역 일꾼의 전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중국 사업가와 통화하며 외화를 빼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일주일 후 그 일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잘했소 동무 덕분에 국가 재산을 지켰소.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을 잡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중국 친척에게 돈을 보내달라 부탁하고 배급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대상이 되었고 감시 목록에 올랐고 심하면 보안서에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전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배고파. 학교에서 옥수수죽도 안 줘. 얘야, 엄마가 내일 장마당 가서 뭐라도 구해볼게. 10살쯤 되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장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수천 통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사랑 고백, 이별 통화, 가족의 죽음, 아이의 병. 사람들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을 엿듣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점점 저는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슬픔이나 기쁨에 공감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업무였습니다. 듣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통화 들었어. 나는 바람 피우는 여자 잡았어. 나는 탈북 브로커 통화 들었어. 또 한 명 잡히겠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모든 것이 바뀌는 통화를 듣게 됩니다. 2022년 4월 12일 오후 2시. 시스템이 알림을 보냈습니다. 평양 중구역 감지 단어 보이부. 저는 습관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와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어야 했습니다. 규정상 가족의 통화는 다른 요원에게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들 얼굴도 못 봐. 그 일한다고 바쁘대. 보이부 다니면 좋은 거 아니가? 배급도 잘 나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우리 아들이 그 일하는 거 알아. 사람들 전화 듣는 일이래. 밤에 집에 와서 보면 표정이 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애야. 어렸을 때는 다친 새끼 참새 주워다가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국가를 위한 일 아닌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하나?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국가를 지킨다. 충성스러운 일꾼, 영예로운 임무.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들을 공포 속에 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제가 도청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어머니를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보위부 요원의 탈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탈북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탈북 루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의 연락처도 알고 있습니다. 국경의 취약 지점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4월부터 6개월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업무 중에 탈북 브로커들의 전화를 듣고 보고하지 않고 몰래 기록했습니다. 연락처, 루트, 가격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월급이 다른 직업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탈북 비용은 중국 위안화로 5천 위안 이상 필요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어머니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보위부 요원의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7월,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제 눈을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떠나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내가 매일 밤 악몽 꾸는 것도 알고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도 알아.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하지만 3명이 함께 탈북하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냅니다. 저는 6개월 후에 갑니다. 그 6개월 동안은 제가 일을 계속하면서 의심을 피합니다. 8월 어머니와 여동생이 친척 방문을 핑계로 함경북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보위부 신분으로 통행증을 발급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날, 저는 평양역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 꼭 와야 해 약속해. 네, 어머니 꼭 갈게요. 그게 북한에서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사람들의 통화를 듣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통화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속죄였습니다. 2023년 2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연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문병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급자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7년 동안 앉았던 책상, 수천 통의 통화를 들었던 헤드폰, 그리고 동료들.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서 저는 보위부 신분증을 만졌습니다. 이제 이 신분증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저는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보위부 신분증 덕분에 검문은 쉬웠습니다. 역 직원들은 제게 경례까지 했습니다. 동무,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위부 요원이라는 걸 아는 브로커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탈북자인 척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5천이요. 브로커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돈을 전부 건넸습니다. 오늘 밤 출발하시오. 달도 없고 순찰 시간도 맞소. 밤 11시, 저는 두만강 근처 산비탈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가리킨 곳을 보니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변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이 철조망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탈북자들을 잡는 일을 도왔어. 이제 제가 그 철조망을 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가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녹아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제가 도청했던 통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오늘 밤 강 건널 거야. 무서워.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연락할게. 제가 도청했던 탈북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을 신고 대상으로만 봤지만 지금은 저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보이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제 정체성이었던 그 증서, 붉은색 표지에 국가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찢었습니다. 1번, 2번, 3번.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찢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보이부 요원이 아니야.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강둑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힘껏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도청했던 모든 분들께 미안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는 다음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시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전에 여기 온 여자 2명 아십니까? 모녀인데.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로 오는 탈북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소? 저는 절망했습니다. 중국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교회들이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것. 그곳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주 동안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자 2명 찾고 있습니다. 엄마랑 딸인데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보위부에 계신다는 어머니 아니신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왔어. 우리 아들 정말 잘 왔어. 3개월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브로커가 라오스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셋이면 10,000위안 더 내야 하오. 저는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서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3달 만에 겨우 돈을 모았습니다. 5월, 우리는 트럭에 실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물칸에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공기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가빠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6월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콕 이민국에 자수했습니다. 노스코리어. We are from 노스코리어. 태국 경찰은 우리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한국 가면 제가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잘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게 보고 싶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9월,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할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너머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도청요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힘드셨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근처에 집을 얻었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자리는 통신회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사람들의 전화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이 통화가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처음 샀습니다. 가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화 내역 보관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밤에는 유튜브로 탈북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 북한 인권 문제, 보위부의 감시 체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해자였던 과거를 고백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일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2024년 봄, 저는 작은 탈북민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7년 동안 도청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도청했던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보고서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날 한 탈북민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네. 우리 모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했어. 이제는 그걸 바로잡으면 돼. 그 말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위부의 감시 시스템, 도청 방법, 탈북자 추적 방식,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른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난으로.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금 식당 앞인데 몇 번 테이블이세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 통화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기록되지도 분석되지도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과 어머니의 평범한 통화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